곽북산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진충보국 악비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충보국, 충성을 다해서 국가를 보호한다. 중국 역사에서 이 말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사실 악비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그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 있죠. 항주에 가시면 그 악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아광묘라고 그러는데요. 이 악비가 지금으로 치면 호북성 무창에서 주로 근거지를 삼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후대의 임금들이 그에게 희호를 내려서 아광에 자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악비는 39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로 죽었는데요. 사실 악비가 살았던 시대에는 중국 역사에서 정강의 변호로 알려진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의 시기였습니다. 북송이 그 당시에 동북 쪽에 있던 금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던 시기에 주로 이 사람이 활동을 했고요. 남송이 세워지고 나서도 한동안 활동을 하다가 진회라는 간신에 의해서 모함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임경업 장군이 백마산성에서 청나라 군대를 막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모함에 걸려서 우리나라 사람 손에 의해서 장사를 당하듯이 악비도 이 가슴을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고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충성을 다했는데 왜 죽었을까요? 사실 그 당시 북송의 형편을 보면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금나라가 강성해지면 그거에 맞서서 군대를 키우고 서로 맞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항상 화의를 요청했습니다.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항상 그 사람들에게 은과 비단, 땅을 줄 테니 제발 쳐들어오지 마라. 그냥 우리 놔둬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하 노릇을 할 테니 좀 받아. 이거 상당히 좀 이상한 얘기죠. 사실 송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경제도 발달하고 큰 나라인데 금나라한테 매일 손으로 비비는 겁니다. 제발 전쟁 일으키지 마. 살려줘, 살려줘. 이랬던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악비입니다. 악비는 20살부터 군대에 들어가서 아주 용맹을 떨쳤는데요. 물론 그 중간에는 너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본인의 그 힘을 믿고 한 번은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금으로 치면 태양산에서 이 금나라를 강력히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금나라는 그 악비의 군대가 송나라의 주력 부대인 줄 알고 전군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바람에 악비가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받을 판이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유명한 명장인 종택이라는 사람이 이 악비를 높이 사줘서 자기 부하로 다시 씁니다. 이 종택이라는 사람은 7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봉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당시 남송의 황제에게 좀 군대를 좀 더 보내달라. 내가 북벌을 하겠다. 이럴 정도로 노익장을 과시했던 사람입니다. 이 송나라에는 주전파와 주화파가 있었는데요. 우리 마치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청음 김상엄과 지천 최명길이 나뉘어져서 주전과 주화파가 있었듯이 그 당시 북송이 멸망할 때 보면 항금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나라에 대항하는 파와 친금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금파에는 주로 무장들이 있었는데요. 그 무장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종택이었고 종택의 뒤를 이었던 사람이 바로 악비입니다. 근데 중국 역사에서 이 악비를 어느 정도 높게 평가하고 있냐면 우리가 문 그럴 때에 성인으로 공자를 일컫고 무 그러면 성인으로 관우를 일컫습니다. 저도 낙양에 갔을 때 관우의 묘를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전부 다 하는 소리가 무성 관우의 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 쪽에서 성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관우와 함께 중국 역사에서 2대 명장이면서 충성스러운 신하로 일컫는 사람이 바로 악비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속에서는 두 사람을 일컬어서 관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진충보국이란 그 뇌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악비는 이 효성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플 때 황제에게 이제 사직서를 올리고 어머니한테 달려갈 정도였습니다. 물론 황제가 허용은 안 했지만 어머니한테 일단 먼저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나에게 효도하는 건 좋지만 효도에 앞선 것이 충성이다. 일단 국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서 전쟁터로 나가거라.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에는 어머니가 다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가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엄한 그 말투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들 등에다가 이 글을 새겨줍니다. 그 글이 바로 진충, 충성을 다하여 보국, 나라를 지켜라. 그런데 야사에는 진충보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정충보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설이 많은데요. 송사에는 진충보국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충보국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역시 아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데는 그 어머니의 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약해진 아들의 마음을 진충보국이란 문신을 새겨줌으로써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울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악비가 어느 정도로 명장이냐면, 금나라에서 그 당시에 명장 중에 명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완안올술이라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송나라와 싸울 때마다 승전을 기록했는데요. 유일하게 악비에게만 계속 졌습니다. 그래서 악비와 싸울 때에 금나라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산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건 쉽다. 그런데 악비의 군대를 움직이는 건 너무도 어렵다. 즉, 악비의 군대를 대적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이 금나라의 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악비는 금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금나라가 남송에 있었던 고종과 그의 친신, 진해 같은 사람들이 항상 화평을 주장했기 때문에 화평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게 바로 악비의 목을 갖고 와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해가 악비를 모함을 씌워서 그 옥에서 이 가슴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렇게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송나라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겪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송의 초대 황제인 조구의 형이 흠종이고 흠종의 아버지가 휘종인데 이 두 사람 다 금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고요. 또 매년 25만 냥의 은과 25만 필의 비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땅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하 이북의 땅을 전부 다 금나라에게 주는 이런 치욕적인 조건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악비는 그 평화 조건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사실 악비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낙양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개봉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개봉은 바로 북송의 수도였는데요. 점령을 눈앞에 뒀을 때에 완안올술이 이간책을 써서 송고종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 나라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 악비가 자꾸 개봉을 공격한다. 그러니 악비의 군대를 철군시켜라. 그러면 내가 조약을 맺겠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완안올술은 기록에 보면 악비에게 계속 공격을 받고 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봉에 가시면 황하가 있는데요. 황하를 건너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한번 이간책을 썼던 건데 고종과 주합하였던 진해가 결국 그 술책에 넘어가면서 철군하라는 명령을 하루에 12번이나 내립니다. 그래서 악비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철군을 하는데 그 철군할 때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금나라가 자기네들을 점령하면 다 죽는다. 그래서 악비가 3일 이상을 더 버티면서 황제 명령을 어긴 거죠, 사실은. 남아있는 백성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시킨 뒤에 본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니까 이 고종이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위를 줍니다. 상당히 높은 배수를 주죠.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차관 정도 되는데요. 추밀원 부사에 지위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군대와 악비를 띄워놓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라놓고 나서 감옥에 집어넣은 뒤에 그렇게 장사를 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남송의 초대 임금인 고종은 승리를 눈앞에 뒀는데 악비를 다시 불러들였을까요? 사실 이 송나라는 조금 이상한 정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 고종의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악비가 너무나 승승장구하고 그의 군대가 10만 명을 넘어서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북벌하라고 그랬다가 철군하라고 그랬다, 북벌하라고 그랬다, 철군하라고 그랬다.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고종은. 즉 우유부단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악비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북벌은 하고 싶었지만 이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악비의 세력이 너무 커지면 조정에서 힘을 잃을까 봐 그걸 견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견제가 지나쳐서 결국은 모든 땅을 뺏기고 본인들은 항주에서 수도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역사를 이어가는데요. 중국 역사에서 참 비겁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금나라에게 항복한 그런 장수들도 많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요. 그 당시 제남의 지금으로 치면 시장쯤 되죠. 제남 지부였던 유예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전 중에 자기 밑에 있던 장군들을 참수하고 본인이 항복을 합니다. 성문을 열고. 그래서 금나라에서 그에게 황제의 직위를 줘서 위제라는 나라를 세워줍니다. 물론 그 제나라 이름은 그 당시 이름은 대제인데요. 역사적으로 위제라고 합니다. 거짓된 제나라. 그게 8년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악비는 금나라 사람과도 싸움했지만 이 유예 같은 한족 중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과 오랜 동안 또 싸움했습니다. 아주 어려웠죠. 금나라와 싸움하랴, 반란을 일으키는 한족과 싸움하랴. 이게 이제 악비가 20살부터 거의 39살 때까지 했던 일입니다. 딱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충성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라. 그걸 위해서 이제 싸움했던 것이죠. 그런데 악비가 처음부터 명장이었던 게 아니라 그를 키워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70살까지도 개봉부의 시장을 하면서 끝까지 금나라에 항전하고 싸웠던 종택이란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비를 굉장히 높이 봐서 계속해서 발탁해 줬었고 그의 발탁에 힘입어서 그는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종택이 죽고 나서 두충이라는 사람이 개봉부 지사로 왔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비가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철군 명령을 내리고 공을 못 세우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했습니다. 자기 부하가 공 세우는 걸 도저히 못 봤던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니까 개봉을 포기하고 양자강을 건너서 남경으로 퇴각합니다. 그때 악비가 울면서 막았습니다. 땅을 지금 포기하면 이거를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 결국 남성시대 때 100여 년이 넘도록 개봉을 결국 회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악비가 울면서 막았지만 결국 그는 명령을 내려서 악비 군대도 철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경까지 왔는데요. 문제는 금나라가 남경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두충은 끝까지 싸우지 않고 금나라에게 항복해버립니다. 물론 악비는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나중에는 남경을 다시 한번 수복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국가가 혼란해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자들과 자기 목숨을 위해서 국가를 저버리는 자들. 주로 주화파 쪽에 서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싸움할 때는 싸움해야 되는데 항상 평화를 외치면서 그러면서 결국 자기 일신의 안위를 꾀했던 이런 자들은 전부 다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비를 그렇게 죽였던 진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진해는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고관 대작을 지냈는데 악비의 가문은 그렇게 20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싸웠지만 결국 본인과 아들은 감옥에서 죽고 그리고 자기가 아꼈던 부하 장수들도 감옥에서 다 죽었습니다.
또 자기 가족과 부인 전부 다 유배를 갔습니다. 남의 관청에 가서 노비가 된 것이죠.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송의 효종 때 중국말로는 평반이라고 합니다. 악비는 억울하다, 충성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효종이 기록을 합니다. 자, 악비에게 그러면 직위를 회복시켜주고 그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줘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악비가 죽을 때 재산이 몰수가 됐는데요. 그 몰수된 재산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돈으로는 7,000냥 정도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논밭 다 합쳐서 700무였습니다. 700무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그 당시에 장군들이나 고관들이 보통 땅을 10만 무에서 20만 무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700무는 사실 평민이 보면 많지만 고관으로서는 거의 땅을 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효종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이렇게 청렴하게 살았단 말이냐? 이런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즉 악비는 그렇게 많은 전공을 세웠지만 본인이 받은 상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줬고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군대가 가서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아주 엄격하게 규율을 세웠고, 이 화의가 진행되는 3년의 기간 동안, 전쟁이 없는 기간 동안에도 그는 전쟁을 대비해서 군대를 훈련시키는 정말로 유비무환의 정신을 갖고 활약했던 그런 명장 중에 명장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조선조 역사에도 보면 임경업 장군도 억울하게 죽었고, 우리 이순신 장군도 전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한양까지 끌려 올라가서 관직을 전부 뺏기고 백의중군한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걸 보면 사실 충성의 길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징이라는 당태종의 명신 중의 명신이 자기는 충신이 되지 않고 양신이 되게 해달라는 그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비만큼 송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중국 역사 속에서 자기 온몸을 바쳐서 충성을 했던 장군도 드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장살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그렇게 죽었지만 중국 역사 속에서 관우와 함께 병칭될 정도로 이 악비는 굉장히 중국 사람들 가슴속에 지금도 남아있고, 지금 항주에 가보시면 악양묘가 크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호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에 들어가 보시면 악비를 모함해서 죽였던 진회와 진회의 부인이 이렇게 무릎을 꿇는 형상으로 동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악양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진회를 미워해서 사람들마다 가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진회의 얼굴을 이렇게 뺨을 막 때리고 그러는 모습을 저도 봤는데요, 아주 손적이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시커멀 정도로요. 그러할 정도로 지금도 진회를 미워하고 있고요. 악양묘 앞에서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지금도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가장 충성스러웠던 장군, 그러면 아마 악비일 것입니다. 악비는 한 번도 역심을 품었던 적이 없고 그렇게 무능했던 임금이었지만 고종에게 여러 번 상소를 올렸고 고종의 면전에서도 계속 국벌을 주장했던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악비가 개봉을, 점령을 눈앞에 두고 철군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평화 이러는 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치가 쳐들어오기 전에 영국의 재상 챔벌린이 그 얘기를 했죠. 평화조약을 체결하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또 악비가 그렇게 금나라를 쳐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합하였던 진해나 고종이 평화를 외치면서 맺었던 그 조약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에서 가장 충성스러웠던 장군, 그리고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악비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